조선시대 기생과 양반 도령의 사랑? 99%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담을 넘다 들키면 폐류나, 도망가면 역적. 신분의 벽 앞에서 사랑은 죄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가을밤 담장 밑에서 흐느끼던 한 쌍의 연인 앞에 갓을 눌러 쓴 수상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허허, 젊은이 내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나. 다음 날 아침 호조 판서의 집에 날아든 임금의 밀지 한 통. 아들의 혼사를 허락하라. 신분제 조선에서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오늘 밤 한 임금이 담장을 넘어 만난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았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창경궁 안에서 숙종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 답답한 공기가 가슴을 짓눌렀죠. 낮에 신하들과 나눈 지루한 논쟁들, 끝없이 이어지는 당파 싸움의 보고들. 이 모든 것이 그의 머리를 무겁게 했습니다. 내관, 평복을 준비하라. 숙종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내관들은 놀라며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임금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죠. 이미 몇 차례 경험이 있던 일이었습니다. 숙종은 가끔 이렇게 평복으로 갈아입고 궁궐을 빠져나가 백성들의 삶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곤 했거든요. 곧 숙종은 초라한 선비 차림으로 변신했습니다. 검은 갓을 깊이 눌러쓰고 낡은 도포를 걸친 모습은 영락없는 가난한 유생이었습니다. 몇 명의 별감들만을 멀찌감치 뒤에 세우고 숙종은 궁궐의 비밀 통로를 통해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한양 도성의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담장 너머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죠. 보름달이 거리를 환히 비추고 있어서 등불 없이도 길을 걷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숙종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낮에는 시끌벅적했을 저자거리가 텅 비어 있었고 대문을 굳게 닫은 기와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가끔 아직 불이 켜진 집에서는 독서하는 소리나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죠. 이것이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진짜 모습이로구나. 숙종은 생각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꾸밈 없는 백성들의 삶이 여기 있었습니다. 화려한 상소문이나 거창한 보고서가 아닌 진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이 골목골목에 숨어 있었죠. 북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가냘픈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숙종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죠.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남자의 낮은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숙종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임금으로서 나라실을 걱정해야 할 입장이었지만 그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 들었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큰 기와집의 뒷담장 쪽이었습니다. 달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담장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숙종은 재빨리 근처의 큰 느티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달빛 아래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한 명은 25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단정하게 정돈된 상투, 깨끗한 도포, 비록 밤이었지만 예를 갖춘 차림새를 보니 분명 양반과 자제임이 틀림없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은 달빛 아래서도 보일 만큼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여인. 20을 간 넘긴 듯한 여인은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고운 이목구비, 긴 속눈썹, 가냘픈 어깨. 그녀의 차림새와 분위기를 보니 기생임이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담장 밑 그늘진 곳에서 서로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놓으면 영영 헤어질까 두려운 듯 있는 힘껏 서로를 붙잡고 있었죠. 그들의 그림자가 담장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한 몸처럼 보였습니다.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정말 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 만나면 도련님께서 더 괴로우실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려 하지만 목소리 끝마다 슬픔이 묻어났죠. 아니요. 월선아, 선비가 다급하게 여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을 거요. 내가 부모님을 설득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도련님, 월선이라 불린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기생입니다. 관기로 팔려온 천한 몸입니다. 아무리 도련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다 해도 도련님 부모님께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양반과 규수들 중에서도 문벌 좋고 재산 많은 집안의 딸을 골라도 모자랄 판에 어찌 저 같은 천한 계집을 며느리로 받으시겠습니까? 선비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진분이 뭐가 중요하단 말이오? 내 마음이 중요하지. 도련님의 마음은 귀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월선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되뇌었을 말들, 수없이 눈물 흘리며 받아들였을 현실이 그녀의 말투에 배어 있었죠. 저는 15세 관기로 팔려왔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부모님께서 살기를 찾지 못하셔서 저를 팔아야만 했죠. 그때부터 저는 이미 제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관청에서 부르면 가야 하고 손님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춰야 하는 것이 제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숙종은 나무 뒤에서 숨을 죽이고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신분제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행복을 짓밟고 있는지 임금으로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눈앞에서 그 비극을 목격하니 가슴이 저려왔죠. 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선 내가 처음 그대를 본 것은 2년 전 봄이었소. 친구 따라 기방에 갔다가 검은고를 타는 그대를 보았지. 그때 그대가 연주하던 곡은 평조회상이었소. 그 맑고 청아한 소리에 나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소. 도련님, 그 뒤로 나는 날마다 그대의 생각뿐이었소.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도, 책을 읽다가도, 글을 쓰다가도 온통 그대 생각뿐이었소.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어 고백했고 고맙게도 그대 역시 나를 받아주셨소. 월선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도련님을 사랑합니다. 처음 배웠을 때부터 도련님의 맑은 눈빛을 보았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이분은 다른 양반님들과는 다르시다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시라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들만 존재하는 것 같은 순간이었죠. 선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혼례를 치러야 하오. 나는 한 번도 그 규수를 본 적이 없소. 그저 집안끼리 의논해서 정한 혼처일 뿐이오. 나는 그 혼사를 치를 수가 없소. 안 됩니다, 도련님. 월선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효 중의 불효입니다. 도련님께서 저 때문에 불효자가 되신다면 저는 평생 그 죄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속 안주인은 오직 그대뿐이오. 선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나는 다른 여인과 혼례를 올릴 수 없소. 그것이야말로 그 규수에게도 그대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거짓을 행하는 일이오. 차라리 모든 것을 버리고 그대와 함께 멀리 떠나고 싶소. 도련님, 제정신이십니까? 월선이 놀라 선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양반 신분을 버리고 도망을 가신다고요. 그러면 도련님은 역적이 되시고 도련님 가문은 멸문의 화를 입게 됩니다. 저 하나 때문에 도련님의 가문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선비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충동적인 생각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은 무너지고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대를 포기하고 살라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소? 그대 없는 삶은 삶이 아니오. 그냥 숨만 쉬고 있는 빈 껍데기일 뿐이오. 월선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도련님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제가 혼자 이 고통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도련님만은 행복하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선비가 월선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대 혼자 고통받고 나만 행복하라니. 그게 무슨 사랑이오? 나는 그대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소.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담장 및 그림자 속에서 보름달만이 그들의 눈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인도 어떤 화가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그곳에 있었죠. 숙종은 나무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 단지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깨져야 한다니.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법과 제도가 사람의 마음까지 규제해야 하는가? 임금으로서 그는 수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생사를, 영광과 몰락을 결정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젊은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숙종은 생각했습니다. 임금으로서 나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니,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이들의 사랑을 지켜줄 방법은 없을까? 달빛은 계속해서 두 연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은 임금의 마음 속에도 한 가지 생각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두 사람이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이 먼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을 감추려는 미소였지만 오히려 그 미소가 더 애처로워 보였죠. 도련님, 그만 돌아가셔야 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댁에서 도련님을 찾으실 겁니다. 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보내고 싶지 않소. 이렇게 헤어지면 다시는 그대를 볼 수 없을 것 같소. 저도 그렇습니다. 월선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련님, 제발 저를 잊어주십시오. 그대를 잊으라고? 선비가 월선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잊을 수는 있어도 그대를 잊을 수는 없소. 봄에 꽃이 피는 것을 잊을 수는 있어도 그대의 미소를 잊을 수는 없소. 내게 그대는
그대는 나의 전부요. 월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는 것이 보였죠. 도련님,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글도 제대로 모릅니다. 양반과 규수들처럼 사서삼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시를 지을 줄도 모릅니다. 그저 노래 몇 곡, 춤 몇 가지 배워서 사람들 앞에서 흥을 돋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요? 선비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는 검은고를 탈 때 그 누구보다 진심을 담소. 노래를 부를 때 그 누구보다 정성을 다하오.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대의 학식이 아니라 그대의 진심이오. 그대의 신분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오. 월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동시에 희미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도련님께서 정말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당연한 일이오. 선비가 월선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기 이 가슴 속에는 오직 그대만 있어. 신분이니 집안이니 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울일 뿐이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대의 마음은 그 어떤 양반과 규수보다 고귀하오. 숙종은 나무 뒤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젊은이의 말이 옳구나. 신분이 무엇이란 말인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굴레일 뿐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 마음에 있는데 월선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련님, 정말로 저를 천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네, 어찌 당신을 천하다 하겠소? 선비의 목소리에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는 내게 가장 귀한 사람이오. 전한 것은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신분으로만 판단하는 그 편협한 마음이오.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양반도 상놈도 아닌 월선이라는 한 사람을 사랑하오. 월선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인정받고 있다는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죠. 도련님, 저도 도련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도련님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담장 아래 그림자 속에서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을 잊은 채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월선이 조심스럽게 선비의 품에서 벗어나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무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면 도련님은 혼례를 치르셔야 하고 저는 다시 기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 혼례를 치를 수 없소. 선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겠소.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과 혼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겠소. 도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월선이 선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부모님께서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실 뿐입니다. 도련님께서 저 때문에 부모님과 다투시고 가문에 누를 끼치시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선비가 고민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완고한 성격을, 집안의 엄격한 가풍을, 기생과의 혼인을 허락할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럼 정말로 방법이 없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련님.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운명이라니. 선비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운명을 믿지 않소. 운명이란 것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겠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도련님, 월선이 선비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저는 도련님께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행복 속에 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련님께서 웃으시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선비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대 없이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소? 그대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소. 도련님, 시간이 지나면 잊으실 겁니다. 월선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시고 아이들을 낳으시고 가문을 일으키시다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잊으실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도련님께서 가야 할 길입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소. 선비가 월선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나는 그대를 잊을 수 없소. 그대는 내 영혼의 반쪽이오. 그대 없이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있지만 함께할 수 없는 고통, 포기해야 하지만 놓을 수 없는 애절함. 그들의 대화 하나하나가 듣는 이의 가슴을 저몄습니다. 숙종은 나무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을 단지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갈라놓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하늘의 뜻인가? 임금으로서 그는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는 이 젊은이들의 사랑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법과 인정 사이에서, 제도와 사랑 사이에서 그는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월선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정말로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월선아, 도련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이든 들어주겠소. 선비가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저를 미워해 주세요. 뭐라고? 선비가 놀라 물었습니다. 저를 미워해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월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저를 계속 사랑하시면 도련님은 평생 괴로우실 겁니다. 차라리 저를 미워하세요. 저를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도련님께서 저를 잊으시고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소. 선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떠도 강물이 거슬러 흘러도 나는 그대를 미워할 수 없소. 그대는 내게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오. 월선이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저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월선아, 가지 마시오. 제발. 선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천천히 선비의 손을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선비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을 떼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온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무거워 보였죠. 월선아, 선비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월선은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도련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월선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달빛만이 고요히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무 뒤에 숨어 있던 숙종의 마음 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내가 이들을 도와야겠구나. 월선이 몇 걸음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나무 뒤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갓을 쓰고 낡은 도포를 입은 선비 차림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풍채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느껴졌죠. 선비는 당황하여 월선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누구십니까? 언제부터 거기 계셨습니까? 숙종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허허,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나는 그저 달밤에 산책을 나온 한가한 양반일 뿐이네. 길을 걷다가 우연히 참으로 눈물 없이는 못 볼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지. 선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저희 이야기를 모두 들으셨단 말씀입니까? 들으려 한 것은 아니었네. 숙종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목소리가 워낙 간절하여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군. 용서하시게. 월선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한 양반님 앞에서 실례를 범했습니다. 아니네. 아니야. 숙종이 손을 저었습니다. 신뢰가 아니라 오히려 감동이었네.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목격하게 되다니 나 같은 늙은이에게는 큰 선물이로군. 선비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숙종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대체 누구십니까? 숙종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세상의 이치를 관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네. 이름은 중요치 않네. 하지만 젊은이, 숙종이 선비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성함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네 부친은 누구신가? 선비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진사라 합니다. 저의 부친은 고조판서 김상원 대감입니다. 오호, 숙종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상원 대감의 아드님이셨군. 내가 그 어른을 아네. 청렴하고 강직한 분으로 소문이 자자하지. 김진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희 부친을 아신다고요? 허허, 한양이 좁지 않나. 조정에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 대감의 명성을 들었을 걸세. 숙종이 턱을 쓸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렴결백하신 김 대감께서 아드님의 혼사를 강제로 추진하고 계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군. 김진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친께서는 집안의 체면과 가문의 영광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제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시죠. 그거 참. 숙종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이었겠지. 하지만 정작 자식의 진짜 마음을 모른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 월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천한 기생입니다. 도련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신분입니다. 김 대감께서 반대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숙종이 월선을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도 그녀의 맑은 눈빛이 보였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고결했죠. 아가씨, 숙종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하고 귀한 것이 과연 신분으로만 정해지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 마음에 있는 법이지. 어르신, 자네는 지금 이 젊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숙종이 물었습니다.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네는 숙종이 김진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물론입니다. 김진사가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저는 월선을 세상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숙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가?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단지 세상의 편견 때문에 헤어져야 한다니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김진사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친께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허허, 숙종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부친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글쎄,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네. 예? 김진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숙종이 몇 걸음 앞으로 나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김 대감께서 반대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일세. 바로 체면 때문이지. 양반가의 체면, 가문의 명예, 이런 것들 말일세. 그렇습니다.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숙종이 한 손을 들어 턱을 쓸며 말했습니다. 이 혼사가 단순히 아들의 고집이 아니라 더 높은 분의 뜻이라면 어떨까? 그렇다면 김 대감께서도 체면을 구기지 않고 이 혼사를 허락하실 수 있지 않을까? 더 높은 분의 뜻이라니요. 김진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숙종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 자네 부친께서 조정에 출근하시면 아마 특별한 전가를 받으실 걸세. 특별한 전갈이요? 그러네. 숙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사람을 보내어 김 대감께 은밀히 전할 것이네. 임금께서 자네 아들의 혼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아들의 뜻을 존중하라는 내용으로 말일세. 임금께서요? 김진사와 월선이 동시에 놀라 소리쳤습니다. 숙종이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쉿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히 하게. 밤이 깊었으니 누가 들을지 모르네. 하지만 어르신, 어떻게 임금님께서 저희 같은 소민들의 혼사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습니까? 김진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숙종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군. 그것도 좋네. 모르는 채로 있게. 다만 내 말만 믿게. 내일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네. 정말이십니까?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네. 숙종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네. 내일 아침이면 자네 부친께서 마음을 바꾸실 걸세. 김진사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부친의 노여움만 더 클 텐데요. 걱정하지 말게. 숙종이 김진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나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만 약속하네. 내일이면 자네는 자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당당히 혼례를 올릴 수 있을 걸세. 월선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대체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숙종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저 사랑하는 두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한 사람의 어른일 뿐이네. 내 신분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것은 자네들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김진사가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어르신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평생 어르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네. 숙종이 손을 저었습니다. 다만 자네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보답일세.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일세. 월선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숙종이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게. 밤이 깊었으니 각자 돌아가서 쉬게. 내일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네. 네, 어르신, 두 사람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의 얼굴에 이제는 희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숙종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로구나.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임금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김진사와 월선은 다시 한번 깊게 절을 올리고는 서로 손을 잡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안고 떠나는 발걸음이었죠. 숙종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그 그림자는 마치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좋아. 이제 내가 할 일을 해야겠군. 숙종은 혼잣말을 하며 돌아섰습니다. 멀리서 기다리고 있던 별감들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전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아침 일찍 호조판서 김상원을 불러드리도록 하라. 숙종이 낮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전하되 은밀히 전하도록 하라. 예, 전하. 별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종은 다시 한번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한양도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에서 두 젊은이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 날 아침 해가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호조판서 김상원은 평소처럼 일찍 잠에서 깨어 조정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난 관리였죠. 새벽부터 일어나 경전을 읽고 정갈하게 의관을 정제한 뒤 조정으로 향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직 대문을 나서기도 전에 궁궐에서 내관 한 명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호조판서 김상원 대감 계십니까? 내관의 목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김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김상원이요. 무슨 일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찾아오셨소? 내관이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 전하의 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임금의 밀지라니.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인가? 사랑채로 들어오시오. 김상원이 내관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랑채 문을 굳게 닫고 두 사람만 남았을 때 내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어젯밤 전하께서 미복 차림으로 도성을 순찰하시다가 대감의 아드님을 우연히 만나셨습니다. 뭐라고? 김상원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진사를? 전하께서 진사를 만나셨다고? 그렇습니다. 대감, 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께서는 도성을 거니시다가 대감의 아드님이 한 기생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김상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기생이라니, 그 못난 놈이 감히. 대감, 잠시 진정하십시오. 내관이 손을 들어 김상원을 진정시켰습니다.
전하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김상원이 억지로 화를 눌렀습니다. 임금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했죠. 내관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시고 크게 감동하셨다고 합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전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람이 물건이 아닌데 어찌 신분만 따지겠는가?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도 무의미하다. 김대감에게 전하라. 아들의 뜻을 존중하고 그가 사랑하는 여인과의 혼사를 허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김상원은 말을 잃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자신의 아들 혼사에 관여하다니. 그리고 내관이 덧붙였습니다. 전하께서는 그 기생을 양민으로 방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천민의 신분이 아니라 정당한 양민으로서 대감의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요. 김상원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금의 뜻이라면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소? 예, 대감. 전하께서는 이것을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어명에 가까운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김상원이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도 아들의 고통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진사의 얼굴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집안의 체면, 가문의 명예, 이런 것들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관 전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소. 김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왜 이토록 두 사람의 혼사에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까? 내관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짐이 보기에 저 두 사람의 사랑은 진실하다. 세상에는 거짓된 것이 너무 많은데 저렇게 순수한 사랑을 보니 마음이 움직인다. 짐이 임금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면 기꺼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상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임금의 깊은 뜻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대감, 내관이 덧붙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짐은 김상원 대감을 높이 평가한다. 청렴하고 강직한 신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일을 통해 김 대감이 더욱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김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의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원칙만 고집하느라 정작 아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알겠습니다. 김상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사과하겠습니다. 내관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대감, 전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관이 물러간 후 김상원은 한참을 사랑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내가 너무 완고했구나. 김상원은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행복보다 가문의 체면을 먼저 생각했으니 이것이 과연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었던가? 잠시 후 김상원은 일어나 안채로 향했습니다. 진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사야, 아버지다. 문 좀 열어라. 안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아버지? 문이 열리고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충혈된 진사가 나타났습니다. 김상원은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사야, 네. 아버지.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구나. 김상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사가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그 아가씨 말이다. 김상헌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신분만 따졌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인데 미안하다, 진사야. 아버지. 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혼례는 취소하마. 김상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그 아가씨와 혼인하거라.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해주마. 정말이십니까? 진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김상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허락만이 아니다. 전하께서도 너희 혼사를 축복하신다. 전하께서요? 진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어떤 분을 만나지 않았느냐? 김상헌이 물었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은 선비 차림의 어른을 말이다. 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분이? 그렇다, 전하께서 미복 차림으로 너희를 만나신 것이다. 김상헌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는 너희의 사랑에 감동하사 직접 이 혼사를 추진하라고 명하셨다. 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젯밤 그 자비로운 어른이 바로 임금이었다니. 전하께서 저희를 도와주셨다니. 진사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그렇다. 김상헌이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준비하거라. 아버지가 직접 기방에 가서 그 아가씨를 데려오마. 그리고 성대하게 혼례를 치르도록 하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사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동안 궁궐 안편전에서는 숙종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전하, 호조판서 김상헌이 아들의 혼사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옆에 서 있던 내관이 보고했습니다. 오호, 그러한가? 숙종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가씨를 양민으로 방면하는 절차는 진행하고 있는가? 예, 전하. 곧 완료될 것입니다. 좋다. 숙종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짐의 마음도 편안하구나. 전하의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내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숙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이 특별히 한 일은 없다. 다만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했을 뿐이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도 무의미한 법이지. 며칠 후 김진사와 월선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임금이 직접 맺어준 인연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양 도성 사람들 모두가 축복을 보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사랑, 그것을 이루어준 임금의 자비로움에 사람들은 감동했죠. 혼례식 날, 숙종은 미복 차림으로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는 두 사람을 보며 그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임금이 해야 할 일이로구나.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정한 행복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왕도가 아니겠는가. 달빛 아래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임금의 따뜻한 마음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한양도성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신분의 벽도 세상의 편견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법보다 무서운 것이 신분의 굴레였던 시절. 숙종 임금님은 그 굴레를 권력이 아닌 관심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로 결정된다는 것을 숙종은 이미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당파와 권력의 한가운데 있던 숙종. 그날 밤만큼은 임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본 어른이었습니다. 밤에 듣는 야사에서는 이렇게 기록 너머에 숨은 조선의 밤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